소희는 8살 딸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소개팅 약속 장소로 들어갔다. 엄마가 소개팅을 한다는 말에 딸아이는 괜히 들떠서 "점마 오늘 예쁘다라고 말했지만 소희는 웃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긴장으로 목이 타들어갔다. 상대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첫인상부터 눈빛이 차갑게 사람을 훑는 타입이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자 남자는 딸아이를 한번 보고는 소희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대뜸 마치 조건표를 읽듯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요, 처녀가 좋아요. 순수한 여자가 좋습니다." 소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고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남자는 소희의 표정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아이까지 데리고 오셨네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희는 당황해서 "잠깐만요." 하고 붙잡아 보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 남자 옆에 있던 그의 아들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더니 테이블 위 음식까지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여기 음식도 별로네. 이런 데서 소개팅을 하다니." 그는 마치 둘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듯 엄마와 딸을 향해 무례한 말투로 한 번 더 내뱉었다. 소희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딸아이가 옆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희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감추며 딸 하늘이에게 시선을 맞췄고 최대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뜨겁게 찢기는 것처럼 아팠다. 지금 이 순간 소희는 누군가의 조건표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딸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소희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 순간 식당 한쪽 VIP 좌석에서 느껴지는 시선 하나가 그녀를 붙잡았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한 그 사람은 8해 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옛 연인 강도연이었다. 도연 역시 소희를 알아본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소희의 얼굴에서 아이에게로 천천히 내려갔고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나이를 가늠하듯 잠시 계산하는 표정이 스쳤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다. 소희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뒤쪽으로 숨겼다. 마치 그가 볼 권리조차 없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잠시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희야." 그가 이름을 부르자 소희의 표정은 더 차갑게 굳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도연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제발, 잠깐이면 돼." 그 간절한 표정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소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이 재회는 운명이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가장 잔인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희는 도연의 말을 더 듣지 않으려는 듯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제로 붙잡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한 거리였다. 소희는 낮게 숨을 들이쉬며 차갑게 말했다. "비켜요. 아이 압이에요."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아이를 힐끗 보더니 한 발 물러섰지만 시선을 거두지는 못했다. "정말 잠깐이면 돼." 오해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조급했고
8해 동안 쌓아온 후회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소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도 나지 않았다. 오해요. 그녀는 낮게 되물었다. 당신이 날 두고 떠난 게 오해였어요. 소희의 말은 날카로웠고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식당 안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그들 사이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소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분명한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힐끗 돌아보며 그를 바라본 그 짧은 시선이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소희가 식당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그 차가움조차 느낄 틈이 없었다. 딸 하늘이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었고 소희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두려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다. 그런데 문득 방금 도연의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를 바라보던 그 흔들리는 시선,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듯 멈칫하던 얼굴. 소희는 그걸 지워버리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사람과 엮인 기억은 이미 끝났다고, 이제 와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강제로 떠올랐다. 8해 전, 그날도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차가운 날이었다. 소희는 작은 원룸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직접 끓인 따뜻한 국과 도연이 좋아하던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소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쁘게 머리를 묶었다. 그날은 단순히 저녁을 먹는 날이 아니었다. 소희는 마음 한켠에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 도연이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지 않을까? 아니면 반지 같은 걸?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는 건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도연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굳어 있었다. 평소처럼 왔어 라는 인사도 없었고 웃지도 않았다. 그는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무겁게 느려졌고 소희는 그 기척만으로도 불길함을 알아차렸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소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치 연습해온 문장을 읽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소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 소희는 웃으며 장난인 줄 알고 되물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더 잔인할 만큼 차분하게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성공해야 해, 위로 올라가야 해. 소희는 입술을 떨며 그게 왜 우리랑 상관이야? 라고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난 돈도 필요하고 커리어도 필요해. 그리고 너랑 있으면 난 계속 이 자리일 것 같아. 그 말은 곧 소희가 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다. 소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너한테 짐이었어. 그녀가 묻자 도연은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말했다. 미안해. 근데 현실이 그래.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소희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찢는 말을 덧붙였다. 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해. 너랑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야. 의 소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 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찾아 그래도 적어도 이유는 더 말해줘. 우리 이렇게 끝낼 만큼 가벼운 사이였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이었다. 그는 짧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소희가 붙잡을 틈도 주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소희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달려갔지만 도연은 조용히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붙잡지 마, 더 힘들어져.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순간 소희는 온몸으로 느꼈다. 도연은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고 테이블 위 음식은 식어갔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녀가 끝까지 믿고 싶었던 단 하나였다. 그래도 도연이라면 언젠가 돌아와서 설명해주겠지.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이유를 적은 편지 한 장도 없었다. 그렇게 소희는 8해 동안 그날의 문 닫히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다시 들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 맞선 자리에서 받았던 모욕보다 더 아픈 건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만든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소희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자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딸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익숙한 듯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 손 씻고 올게. 아이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소희는 그 짧은 한마디가 더 가슴에 박혔다. 아이는 이미 많은 걸 눈치채고 있었다. 소희는 부엌에 서서 물 한 컵을 따르려다 손이 떨려 컵 가장자리에 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잠든 작은 얼굴을 바라보자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기억 하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8해 전 도연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소희는 계속되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에 병원을 찾았고 아무 기대 없이 받은 검사 결과를 들으며 의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신이세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소희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듯 되묻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분명하게 말했다. 꽤 초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였지만 소희의 삶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도연을 떠올렸다. 전화를 걸까,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면 직접 찾아갈까 수십 번을 고민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붙잡지 마, 더 힘들어져. 그 말은 마치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소희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누군가의 선택에서 밀려난 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최대한 버텼다. 새벽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도 출근 시간만 되면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소희는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부터 그녀의 두려움은 조금씩 각오로 바뀌었다. 출산날, 보호자란에 적을 이름이 없어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빈칸으로 두었다.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다. 누구의 선택도 아닌 소희 자신의 책임으로. 하늘이라는 이름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직접 지었다. 소희는 아이를 안고 병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버려진 존재로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8해 동안 단 한 번도 도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소희는 그날 이후로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다.
아침이면 하늘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가게 일을 하며 하루를 채웠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맞선 자리에서 마주친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아이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사람처럼,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도연은 결국 비서에게 소희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묻는 대신 서류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곧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간단한 인물 보고서가 놓였다.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가족 사항. 도연은 무심한 척 그 문서를 펼쳤지만 몇 줄 지나지 않아 손이 멈췄다. 강하늘, 여, 만 8세, 아이의 이름 아래에는 출생일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되었다. 8해 전, 그가 소희를 떠났던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더 아래로 시선을 내리자 보호자 항목과 가족 관계란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공란.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도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그는 문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가능성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나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고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강하늘. 자신의 성이 붙어있는 그 이름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맞선 자리에서 아이가 자신을 힐끗 바라보던 짧은 시선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이제야 설명되는 듯 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이 진실이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히 옛 연인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니었다. 8해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한 생의 삶을 스스로 외면해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보고서를 덮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소희를 다시 찾아갈 용기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칠 여유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선택을 했다. 소희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까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확인이 필요할 뿐이라고,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보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연의 약혼자 윤서아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연이 자주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일정에도 집중하지 못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삼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서아는 도연의 비서에게서 우연히 소희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본능적인 불안이 올라왔다. 그녀는 곧바로 사람을 써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서아의 손에도 비슷한 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날짜를 보았다. 아이의 출생일, 8해 전의 공백, 그리고 부 항목에 적힌 공란.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이 단 하나의 존재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서아는 노골적이지 않지만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희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사람들이 찾아와 트집을 잡았고 위생신고와 소음 민원이 연달아 들어왔다. 소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에 점점 지쳐갔다.
하루아침에 늘어난 단속과 경고에 밤마다 잠을 설쳤고 하늘이가 걱정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그 변화들을 알아차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았고 시기가 너무 절묘했다. 그는 마침내 서아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는 과거의 연애도 단순한 오해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과 한 아이의 일상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도연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소희의 가게가 있는 건물의 소유 구조를 확인했고 며칠 뒤 그 건물은 그의 이름으로 넘어왔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단속이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누군가 뒤에서 흔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그는 회사 내부 회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신규 프로젝트의 주요 타깃 고객층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누군가 미혼모 가정은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꺼내자 도연은 처음으로 회의실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의 형태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한다고.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건 무능한 사고라고.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도연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다. 소희는 그 변화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가게를 짓누르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다. 단속은 끊겼고 이유 없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시선의 주인이 도연이라는 사실을 소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편 윤서아는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이 한 여자와 한 아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한 수를 두겠다고. 하늘이가 쓰러진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괜히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쁘다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희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하늘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의사는 빠르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땅콩 성분에 의한 급성 쇼크였고 문제는 하늘이의 혈액형이 희귀한 RH라는 점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일 혈액형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에 소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보호자란에 적을 이름은 있었지만 혈액형까지 맞는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숨이 가쁜 채 들어온 도연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사의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도연 역시 RH였고 수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간호사는 무심코 잡아지시죠? 라고 물었고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연은 아이를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자리를 지켰고 하늘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동안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윤서아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도연의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날 병원 복도에서 서한은 처음으로 완전히 패배를 직감했고 동시에 더 위험한 선택을 마음속에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위기를 넘긴 뒤 병실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희의 숨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도연은 병실 밖에서 전화를 걸었고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윤서아와의 약혼을 정리했다. 감정도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그동안 소희를 괴롭히며 벌인 일들은 이미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도연은 더 이상 덮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소희의 가게에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압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소희는 뒤늦게서야 그동안 자신과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도연은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병원 옥상,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는 시간이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처음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8해 전 도망치듯 떠났던 선택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가 먼저 도연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아니, 혹시 아빠예요? 그 질문 앞에서 도연은 무릎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래. 많이 늦었지만. 아빠야. 하늘이는 잠시 고민하듯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럼 이제 안 가요? 도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디도 안 가. 그 순간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던 시간에 대한 작별이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당장 완벽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다. 대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도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증명했고 소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하늘이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아빠의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